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김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들은 원격 탐사로 보는 미세먼지. 그래서 부제는 미세먼지의 비행이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위성 영상은요, 우리 천리안 위성 1호에서 잡은 영상입니다. 작년 3월 초에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간 서울의 PM2.5 농도로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를 넘는 굉장히 극심한 이 오염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들을 보시면 이 미세먼지들이 이 중국 대륙에서부터 서해를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어떻게 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원격 탐사의 그 과학을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의 그런 현황이라든지 거동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그런 순서는요, 이렇게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기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탐사, 우리가 이 우주에서 지구의 미세먼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같이 하고요. 세 번째로 실제로 이 미세먼지들이 어떻게 장거리 이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개학도 늦춰지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이 기사는 마침 저희 연구실에서 위성으로 측정한 이 대구의 이산화질소의 농도의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많은 활동들이 위축이 되면서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기 오염 상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의 이 전역적인 지금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광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과거 지난 한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대비 올해 얼마만큼 대기질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이 지금 1월, 가운데가 2월,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3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컬러로 나타낸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에어로졸의 광학 깊이, 즉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빛이 우리 눈에 얼마만큼 투과가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라고 같이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파란색은 과거 2011년, 19년보다 올해가 좋아진 상태고요. 빨간색은 과거보다 나빠진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이 화살표들은 과거와 올해의 이 바람장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컬러로만 돼 있는 이 에어로솔의 양을 보시게 되면요, 1월 달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과거보다 평균보다 좋아진 모습들을 보였고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과거보다도 그렇게 개선되질 않고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월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이 격리 생활과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된 그런 때가 되겠는데요. 이때 보게 되면 급격하게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평균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월 대비 2월 달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3월 달은 그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 서해는요,
장거리 이동하는 미세먼지들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풍하측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은 거의 서해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2월과 3월에 보시게 되면은 장거리 이동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1월보다는 2월보다는 3월이 더 미세먼지의 양이 줄어든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보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관찰하고 추적하는 그런 기술 덕분입니다. 여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이 급감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올 겨울과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노후 차량들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공장 가동을 줄이고 많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첫 계절입니다.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도 같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바람장의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는 바람이 과거보다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 3월 달에는 바람장이 과거보다 좀 늘었습니다. 즉 북서풍 계열이 좀 늘면서 이 미세먼지의 수송의 패턴을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3월에 굉장히 그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요,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위성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꾸준히 하지만 천천히 개선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장기적인 영향을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기술이 언택트 기술 혹은 언택트 문화입니다. 즉 언컨택트, 이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접촉이 좀 회피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로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고 또 주변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원격 탐사의 기술도 이런 언택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크로마뇽인들이 작사를 썼던 것을 우리가 예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냥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이 바로 붙어서 이 사냥을 하기보다는 좀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작살 같은 것을 더 던짐으로써 이 사냥을 하고 먹잇감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구를 씀으로써 우리가 쉽게 사냥을 할 수 있었던, 내지는 덜 위험하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레이더의 기술을 또 들 수가 있는데요. 세계 제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은 독일에 비해서 이런 공군력이 상당히 이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레이더의 기술로, 즉 이 전자기파를 쏴서 보냈다가 어떤 비행체에 부딪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신호들을 미리 멀리에서 감지함으로써 적군의 침공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체온 측정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와 같이 이렇게 몸에다가 귀에다가 뭐 이 센서를 넣는다든지 입안에 센서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을 측정을 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언택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원격 측정의 기술, 즉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미세먼지의 농도라든지 오염기체의 농도라든지 뭐 위험기체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미세먼지, 즉 이 포괄적으로는 그 에어로솔이라고 하는데요. 에어로솔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에어로솔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그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의 입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하는 것과 초미세먼지 PM2.5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PM1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에어로솔은 지금 고체와 액체 입자를 통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PM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이 고체 입자에 해당하는데 그 직경이 10마이크론 이하가 되는 그런 미세먼지의 총량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PM10 농도라고 했을 때는 이 대기 중에서 공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 들어있는 수분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만의 무게를 달았을 때 공기 1立方미터당 미세먼지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농도가 되겠습니다. PM2.5라는 농도는 똑같은데 그 크기가 2.5 마이크론 이내의 미세먼지들의 무게의 총량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기 환경 기준으로는 PM2.5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공기 1立方미터당 직경이 2.5 마이크론 이하인 미세먼지의 총 무게가 35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할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 g이 1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서는 우리가 PM1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PM1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시다시피 직경이 1 마이크론보다 작은 입자들의 총 무게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더 이상 얘기를 하질 않으려고 합니다. 이 농도의 미세먼지의 농도의 단위 그러면은 전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이고요. 주로 숫자로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PM2.5의 1 평균의 이 대기 환경 기준은 35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바깥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하시게 되면은 신문과 방송에 여러 그 기사들과 보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 그렇게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보도가 나오는 때 정도는 약 한 농도가 100 정도를 넘는 그런 시점부터입니다. 작년 3월 초에 우리 일주일간 대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중심부에서 약 150을 넘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솔은 그런 액체와 고체 입자를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대기 오염 기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기체들의 농도는 ppm 단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좀 많이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NO2와 SO2 그리고 CO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가 생기는데 어떤 전구체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NO2가 나온다든지 또 어떤 이 제장 공장에서 SO2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서 미세먼지가 형성이 되는 그런 기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들이 NO2, SO2, C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미 공동 대기질 조사 때에 의하면 서울에서요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를
직접 고체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은요, 약 25%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75%는 이러한 전구 기체들이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서 대기 중에서 2차 화학 반응을 거쳐서 고체로 바뀌는 그런 2차 생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52년도 10월에 우리 굉장히 유명한 런던 스모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의 이 사진인데요. 저기 런던 브릿지가 보이게 되고요. 하늘의 상태가 굉장히 어두컴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낮의 그런 사진인데요. 이때의 그 과거 기록들에 의하면은 이 오염물질의 미세먼지의 스모크의 그 농도가 너무 높아서 자신의 그 구두의 발등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농도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런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산업 활동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고용이 늘고 경제가 좋아지고 해서 그런 매캐한 냄새가 그렇게 불쾌한 것은 아니었던 시절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바로 1952년 12월 달에 보게 되면은요, 약 4천 명이,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4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 12월 달에 사망자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대로는 이런 날들에는 하루에 900명씩 사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그때의 이 스모크의 농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빨간색인데요.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의 그런 평균 농도 값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농도는 이쪽 축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 스모크의 농도가 16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그 PM2.5의 대기 환경 기준은 35 일평균. 물론 이때는 PM2.5라는 그 개념도 없었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스모크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미세먼지 이런 오염 물질들이 이때 SO2와 함께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수천 명의 사망자를 아주 짧은 기간에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과거에 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고등어가 한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고등어를 구워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양의 미세먼지가 나온다 해서 고등어의 판매량이 급감할 정도로 고등어가 고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좀 오해가 있었고 해서 추후에 좀 바로 정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정보들을 다시 제대로 걷어들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최근 코로나 때도 많이 느끼시지만은 인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이 제일 정확한 정보인가, 과학적인 정보인가를 잘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마치 유럽의 흑사병과 같은 때의 그런 괴담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돌아다녔습니다. 또 너무나 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가 심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민을 가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19세기의 헝가리 출신의 의사인 제멜 바이스라는 분은요,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한쪽 방에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받고, 또 어떤 한쪽 방에서는 이 산파들이 그냥 계속 아이들만 받기도 하고 하는 데서 이 산모의 그 사망률이, 산용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던 제멜 바이스 그 의사는, 의사들이 다른 환자를 치료를 하고 가서 아이를 받는 것에 주목을 하고, 아이를 받기 전에 손을 소독을 하고 씻는 것으로부터 그 다른 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방에 사망률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즉,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받아서 생겼던 산용열의 그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개인 위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때도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그 병원 안에 미아즈마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 말로는 나쁜 공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 나쁜 공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이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많이 또 이 오해를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미세먼지 문제 역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면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고체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1차 발생,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큰 규모의 소각을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이 먼지가 날라온다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이 배기가스에서 생겨나는 것들, 흙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자동차에서 이런 불완전 연소로 인해 가지고 직접 미세먼지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NO2라든지 SO2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체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이 돼서 그 이후에 대기 중에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고체의 미세먼지로 생성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이외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즉 미세먼지 그 장거리 이동에 의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요, 2018년도 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그 대기 환경 기준이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50이었던 것이 2018년 봄에 35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그 기준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36 이상이 되면은 나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미국 EPA라고 환경보호청의 기준으로는 센시티브 그룹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좋지 않은 그런 기준은 약 한 76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5가 넘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쁨, 매우 나쁨의 기준은 그래서 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엄격한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기후환경위에서 500명의 이 자문단에게 설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과거 10년에 비해서 더 나빠졌나
좋아졌다를 물었더니요. 약 86%의 응답이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 환경부가 대기질을 공식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1989년서부터 2019년도까지의 오염물질의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회색 바로 되어 있는 것이 PM10의 농도입니다. 저쪽 왼쪽의 Y축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 PM10을 측정했을 때 연평균이 약 78 정도였습니다. 2019년에 보시면은요, 약 한 40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값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늘어났던 해도 있고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는 연평균 기준으로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를 볼까요? 이 서울시와 환경부가 이 측정한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요. 2006년도에 서울시가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PM2.5의 농도가 30을 상회하던 것에서요. 꾸준히 줄어서 현재는 약 2019년 기준으로 2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줄어들었다가 늘어들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2018년에 줄었다 2019년에 늘어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은 지금 SO2는 지금 빨간색인데요. 미세먼지 전구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 탈황 처리를 하는 그런 기름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로 줄어들었고요. 또 CO도 이런 고체 연료의 소각의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은 상당히 낮은 농도의 값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NO2도 미세먼지의 그 전구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O2는 좀 다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2007년 이후로는 그래도 꾸준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NO2의 주요 배출원이 서울에서는 자동차가 되겠는데 특히 디젤 차량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차량의 대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NO2의 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각 한 대당의 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24개 중앙신문방송사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 숫자를 보게 되면은요, 2013년 이후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미세먼지 농도의 연평균 변화와 다른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도 덕택에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미세먼지, 즉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커다란 그런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대기질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농도의 미세먼지 사례는 늘었다. 고농도 값들은 늘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지금 PM2.5에 PM10에 죄송합니다. PM10이고요. 이것은 PM2.5인데요. 이 평균값들을 보시게 되면은 평균값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줄었고요. 상위 5%의 값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PM2.5도 평균값도 줄고 상위 5%의 값도 좀 다소 천천히 줄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또 하위 5%의 값들도 PM10도 그렇고 PM2.5도 그렇고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이것은 뭐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맑은 날은 더 맑아져 왔고 아주 그 고농도 사례일의 그 미세먼지 농도도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한 5년 정도의 값들을 보시게 되면은 최대값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의 농도의 그 전국의 그 분포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수도권 지역의 농도는 현재 한 25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약하나마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충청도와 전라도는 2015년도에는 약 한 30을 육박하는 그런 연평균 값을 보여왔습니다만은 다소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 왔습니다. 이 최고값들, 상위 5%의 값들을 보더라도 수도권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 상위 5%의 값들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서쪽 분포들이 좀 이렇고요. 동쪽의 분포들은 강원도는 2015년도에도 30이 안 되는 20대의 그런 평균 농도들을 보여왔고요. 그러면서도 최근까지도 꾸준히 좋아지고 경상도도 유사한 모습, 제주도 역시 제주도는 청정 지역답게 더 제일 낮은 그런 연평균 분포, 그리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각 지역의 상위 5%의 값들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다 줄어들고 서울은 좀 천천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관측값들은요, 지상에서 측정한 정밀한 장비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를 일정 부피를 샘플링을 해서 그 안에 미세먼지만의 무게를 측정한 값들입니다. 그러면 원격 탐사로 보는 우리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는 어떨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부터 미세먼지를 볼 수 있을까? 미세먼지의 이런 이 현미경 이미지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트라고 하는 검댕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100 나노메타입니다. 즉 0.1 마이크론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의 아주 작은 그런 입자들이 지금 이렇게 엉겨붙은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암모늄 설페이트, 또 그다음에 이런 황사나 씨솔트, 그러니까 이 황사나 이 해염 입자, 그다음에 이 꽃가루 등은 대체적으로 다른 이 오염에 의해서 생겨난 인위적인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좀 더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PM10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인위적인 발생에 의한 미세먼지들을 PM2.5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세먼지의 크기는 뭐 한 마이크론 사이즈 정도입니다. 즉 100만 분의 1 미터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인공위성의 궤도는요. 지금 이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좀 스케일대로 그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 지구의 반경이 약 한 6,370km 정도 되고 저지구 궤도의 궤도의 그 높이는 약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성은 1초당 7.6km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0km만 해도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마이크론 사이즈의 이 입자들을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그 먼 거리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우리의 위치들을 알려주는 GPS 위성들은 약 한 36기의 위성들이 우리 지구를 에워싸고 돌면서 우리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위성은 약 한 2만 킬로 정도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정지 궤도는 약 한 3만 6천 킬로에 위치를 하면서 이 지구와 위성 간의 그 중력과 위성의 그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지구와 같이 자전을 하면서 늘 우리 머리맡에 위성이 떠 있으면서 활용을 하게 해줍니다. 3만 6천 킬로미터의 고도에서 마이크론 사이즈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카메라를 들고
뭐 삼각대에 안정되게 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36,000km 떨어진 곳에서 그만큼 작은 사이즈들을 잘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향 정밀도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 킬로미터의 해상도로 미세먼지의 농도들을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36,000km에서 수 킬로미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측정을 하는 일은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원격 측정을 위해서 모두 수반되는 제반 기술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미세먼지를 그렇게 멀리서부터 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에는 빛을 이용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시광은 400 나노메타에서부터 한 700 나노메타까지, 즉 0.4 마이크론에서 0.7 마이크론까지의 파장을 갖는 이 전자기파의 그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빛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원으로는 우리가 태양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이 복사 에너지가 대기 중에서는 이렇게 청정대기 중에서는 레일리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리 산란이 위성에 측정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미세먼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레일리 산란에 미세먼지의 미산란이라고 하는, 즉 빛이 전방으로 더 많이 퍼져가고 이 산란의 그 대칭성이 깨지는 그런 특이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즉 청정대기의 산란 패턴과 오염된 대기의 산란 패턴의 차이를 내면은 우리들이 빛을 이용을 해서 이 멀리 떨어진 곳의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은 이 에어로솔의 양, 즉 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또 빛의 그 파장을 달리하게 되면은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즉 미세먼지 크기의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컬러, 즉 여러 파장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의 양뿐 아니라 입자의 크기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편광의 측정까지 하게 되면은 이 입자가 인위적인 오염물질 같이 둥근 것이냐, 아니면 자연 배출적인 모래먼지나 이런 해염 입자 같이 각진 모양의 비구형의 입자인가 하는 것을까지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분광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흑백 TV를 보기 시작했던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있는데요. 이 흑백 TV는 영상을 흑과 백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시광인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 하나의 채널만 있으면은 그 강도를 조절을 하면서 흑색이냐 회색이냐 하얀색이냐를 가지고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들면서 우리나라가 컬러 TV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흥분된 그런 시절들이었는데요. 이 컬러 TV들은 레드, 그린, 블루, 즉 빨간색, 녹색, 청색의 세 가지 파장을 이용을 해서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컬러 영상들을 만들어 주죠. 굉장히 이 컬러 영상, 즉 세 파장의 채널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천리안 위성에 올라간 해양 탑재체에는 8개의 파장이 들어있는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파장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그리고 가시광 대역을 벗어난 근적외선까지에 이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파장을 가지고
정밀한 영상을 찍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밀한 영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먼 거리에서 미세먼지의 양, 농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파장을 찍게 되면 우리가 그 입자의 크기까지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입자의 크기, 그리고 화학적 유형까지 구별하는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신 대로 이런 우리가 이 컬러 이미지에서부터 이건 주관적으로도 우리가 이 흰색 부분은 구름, 그리고 이 뿌연 것은 미세먼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작년 초 3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사례 때의 천리안의 이 컬러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 주관적인 것을 미세먼지 농도와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유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영상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면은 이 미세먼지의 농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분광의 기술들이 들어가고, 그 분광된 자료들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거쳐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AI 시대에 맞추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지상의 PM2.5 농도를 36,000km의 위성의 이 영상에서부터 추정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상 관측망은요, 공식적으로 그 정부의 것은 약 한 400군데의 그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측망의 분포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대도시 주변을 위주로 나타내져 있고요. 좀 인구가 적은 데는 다소 좀 적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계학습까지 동원한 알고리즘을 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관측망이 없는, 내지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북한의 미세먼지 농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관측망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해상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에서의 미세먼지의 농도는 이 장거리 이동되어 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잘 알 수 있게 추정을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근 중국의 이런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런 기계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산출물인 PM2.5의 값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것이 서울의 1년의 그 월평균 기준으로 위성에서 추정한 PM2.5의 농도 검정색이고요. 지상에서 측정한 참값 빨간색과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양의 것도 PM2.5를 위성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지상의 참값은 저희들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정확도는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꽤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서울과 평양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평양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 차도 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도권의 PM2.5의 농도를 위성에서 측정한 것을 살펴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서울이고요. 이건 2014년까지의 값이고, 우리 PM2.5의 관측망이 2015년부터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그란 점으로 나타난 것이 이 지상의 관측망이고요. 바깥에 지금 컬러로 나타내 있는 것이 위성의 측정 값입니다. 이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PM2.5 농도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서울보다는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지역이 PM2.5 농도가 좀 더 나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2015년 이후로 들면서 과거보다는 좀 컬러가 좀 밝아졌죠. 좀 농도가 좀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서울보다는 주변 지역이 농도가 더 높고요. 예를 들면은 인천의 그 남동공단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PM2.5의 농도가
여전히 높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서울에서는 이런 이 구로구라든지 여기 지금 은평구라든지 여기 중랑구, 강동구 이런 쪽에서 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위성이 2010년에 발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까지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의 공식적인 관측이 201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위성은 10년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이 과거까지도 PM2.5의 농도들을 우리가 복원을 해서 보게 되면은 위성에서 추정한 PM2.5의 농도는 한 30 정도의 농도에서부터 현재 꾸준히 줄어서 한 25까지 오는 그런 추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은 전지구를 측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지구의 미세먼지 농도들을 알게 되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역을 보시게 되면은 약 한 5천에서 2만 명 사이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 성균관대 의대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약 1년에 한 17,000명 정도가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파란색은 지금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이 빨간색은 실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큰 것을 보고 계시고요. 현재 한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의 조기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5천만 인구로 확대 해석을 하면 약 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중국 같은 데서는 약 한 80명 정도의 조기 사망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이 경우에는 실외든 실내든 사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중일의 어떤 환경들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지금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런 통계치들을 제가 쭉 갖고 왔는데요. 주로 이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한 10배가 넘는 그런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한 2배도 넘는 그런 양, 일본의 한 1.5배가 넘는 그런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특성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 대수라든지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 환경 기준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환경 기준으로는 PM2.5가 35, 연으로는 15입니다.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25, 10입니다. 우리 대기 환경 기준이 좀 엄격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WHO의 기준으로 가려면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여 가야 합니다. 일본도 동등한 그런 기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국립공원 같은 1급 지역에만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5와 75의 환경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각국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 환경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변국의 그 미세먼지 농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아까 서울의 모습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징진지라고 알려진 베이징, 허베이, 텐진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빨간 점들이 좀 연평균인데요. 우리나라 그 서울보다 굉장히 급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해 역시 굉장히 급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상위 5%의 값도 하위 5%의 값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할 점들은요, 우리나라 동경도 역시 굉장히 낮은 농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동경과 다르게 이 중국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400입니다. 즉 베이징의 연평균 PM2.5의 농도는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25 정도 됐었죠. 동경은 약 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경의 2배, 또 베이징은 또 서울의 2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아주 급격하게 대기질을 개선을 하고 미세먼지 농도들을 줄여왔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랄만한,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 연평균 농도의 2배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영향들은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이 미세먼지의 그 비행,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런 이 환경부의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 탓 아닌가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영향도 상당히 높은 때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한중일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지난 20년간의 그 회담에 걸친 끝에 처음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의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연평균 32%라는 것이 공동 보고서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발생은 약 한 51% 정도이고요. 국외의 영향은 한 49% 정도인데 49 중에 32%가 중국이고 그 이외에 한 나머지가 다른 주변 몽고, 러시아, 북한 등에서부터 오는 영향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해올까요? 우리나라는 이 서풍대, 즉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 풍하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늘 이 중국의 이 미세먼지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속 한 3m 정도의 바람이 있는 경우에 산둥반도에서 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루면 되고요. 징진지 지역에서는 한 3일, 몽고에서 한 4일, 상해에서 한 3일 정도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풍속이 더 빨라서 6m가 된다든지 초속 6m가 된다든지 9m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것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시간들이면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되겠는데요. 작년 초에 이 3월 달에 이동했던 미세먼지의 모습들 아까 그 이 위성의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리즘으로 처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바탕에 있는 지금 빨간색의 농도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AOD라는 단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AOD가 1이라고 하면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약 빛이 35%만 저희 눈에 도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바탕에 굉장히 짙은 이 미세먼지의 띠들이 서해를 거쳐서 징진지 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그 바람장의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역궤적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이 특정 고도의 공기괴와 이 바탕의 미세먼지의 띠들이 같이 잘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약 고도 1.5km 정도였는데요. 즉 공기괴가 1.5km 정도의 고도에서부터 떠서 서해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당시에 그 서울대학교의 라이다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 수직 분포를 시간별로 측정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2월 말에 1.5km 정도의 그 고도에서부터 미세먼지 띠가 유입이 되기 시작해서 이 농도가 높은 영향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지나면서 점점 하강을 하면서 3월 4일, 바로 이 영상이 지금 3월 4일의 예인데요. 3월 4일에는 지표에 굉장히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를 형성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이때 서울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160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성으로 원격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해, 중국, 뭐 북한, 몽골 이런 지역까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성의 그 측정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 바람을 통해서 이 기상장이 역궤적을 추정해 갔을 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의 발생하는 정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 4년 동안 2015년에서 18년 동안 미세먼지의 이 장거리 이동 사례가 있었던 날은 지금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성으로 구름 때문에 도저히 탐지가 할 수 없었던 날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검정색은 PM10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은 PM2.5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세먼지의 그 장거리 이동이 있었던 날은 PM의 농도가 상당히 치솟는 그런 경향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위성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장거리 수송의 영향이 우리나라 PM2.5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한 20%에서 46%로 이것은 연평균 값입니다. 평균 한 30%대 정도의 장거리 수송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더라도요, PM2.5만 살펴보더라도 이 PM2.5가 장거리 수송일이 있을 때는 연평균 농도가 약 한 30을 넘는데요. 국내 배출에 의한 이 영향이 있는 날만을 골라 보게 되면은 약 한 20 정도로 두 값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원격 측정을 통해서 이 장거리 이동의 현상들을 멀리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PM2.5의 이 배출원을 보게 되면요, 전국적으로는 이런 제조업 연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비산먼지와 비도로 이동 오염원, 생물성 연소, 또 도로 이동 오염원 등의 순서들로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 보게 되면은 비산먼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도로 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각각 그 다음 순으로 발생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이 있어서 연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영향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고농도 사례 때만 골라서 보게 되면은요, 장거리 이동에 의한 PM2.5의 영향은 6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만약에 장거리 이동의 영향을 그런 고농도 사례 때 50%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출원들의 영향들은 또 그 절반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들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국외의 장거리 이동량들을 줄이도록 외교적인 노력들을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가야 합니다. 올해 2월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환경위성을 천리안 이비호에 탑재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사 장면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체들, NO2, SO2 같은 기체들의 농도들도 처음으로 우리들이 시시각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적인 자료들은 우리가 내년부터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은 약 하루에 2억 개가 넘는 정도가 생산이 되게 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기계학습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사이언스들을 다 동원을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이 신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파장에 대한 미세먼지의 신호는 그런 몇 개의 컬러만을 고르더라도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먼지를 만드는 이런 기체들의 농도는요,
컬러만 갖고 안 되고 굉장히 이 고주파의 성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한 초분광 해상도, 아까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의 파장을 갖는 고급 카메라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발사된 환경 위성은 1000개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기체 농도까지도 측정을 해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 모습들을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전구체까지 볼 수 있게 되어서 우리나라 주변의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런 이해를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제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특히 올해 그 1, 2, 3월 동안에 대기질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3월 달에 그런 미세먼지의 그 고농도 사례도 지금 이미 5월이 됐는데 우리 기억에 남는 그런 큰 미세먼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그 경제 활동들을 줄이고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런 많은 활동들을 대체를 하고 그러면서 배출이 줄어들고, 또 우리나라가 그 처음으로 이 계절 관리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많은 배출원들을 꺼두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과거 대비, 특히 작년 대비 약 한 27%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친 느리지만 꾸준한 대기질의 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 농도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다 합친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로는 이 겨울철 12월 달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의 평균 농도는 올해 들어서 33에서 24로 줄어들었습니다. 27% 정도의 농도의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몸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는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항만 해운들의 아주 피땀 나는 그런 감축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후 차량도 운행을 제한을 해서 많은 이 참여가 되었었습니다. 내년서부터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노후 차량에 대한 그런 참여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지면은 우리가 이 미세먼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해 느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은 노력들을 계속 모은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많은 부분들을 언택트 문화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에서 이 자원들을 절감을 한다 그러면은 뭐 물 사용도 그렇고요, 대중교통 사용도 그렇고, 나무 심기, 또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출원들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은 우리는 이 지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